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경찰 기획론 캡스톤 디자인 이제 3주차입니다. 자, 이제 새학기가 시작된 이래 활기찬 분위기가 이제 강의실에도 가득한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획의 정태적인 기초 이론, 이제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획의 뼈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현실 세계의 치안 정책이 교과서에 적힌 순서대로 예쁘게 차근차근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일산 경찰서의 기획부서나 경찰청 본청에 배치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을 새워가며 기가 막힌 치안 정책의 기획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일 당장 그게 실행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정책 과정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수많은 변수가 충돌하며 때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의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복잡다단한 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은 이론, 바로 이제 존 킹던이라는 학자인데요. 존 킹던의 정책창 모형 이론. 네. 정책창 모형, 그래서 폴리시 윈도우 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적 틀을 가지고 현대 치안 행정의 가장 성공적인 기획 사례로 꼽히는 CPTED, 셉테드라고 하죠.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화면을 보실 텐데요. 킹던의 정책창 모형 이론입니다. 정책은 언제 어떻게 탄생을 하는가? 네. 킹던의 정책창 모형, 이 모형의 핵심 명제는 단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정책은 독자적으로 흘러가던 세 가지의 거대한 흐름, 스트림, 이것이 어떤 결정적 순간에 우연히 만날 때, 이 세 가지 흐름이 만날 때 비로소 채택이 된다. 네, 세 가지 흐름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킹던은 국가의 정책 과정을 거대한 우주 혹은 강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 이거라는 세 갈래의 거대한 강물이 있습니다. 이 강물들은 평소에는 서로 섞이지 않고 각자의 길을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극적인 계기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물줄기가 한 지점에서 강력하게 충돌하며 합쳐지게 되는데, 그 찰나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정책창, 폴리시 윈도우, 이게 활짝 열리면서 새로운 치안 정책이 세상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세 가지 흐름 안에는 어떤 것들이 떠다니고 있는지 하나씩 돋보기를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문제 흐름, 프로블렘 스트림입니다.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불편함과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정책 문제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저 그런 현상이 언제 심각한 문제로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될까요? 이제 통계의 증가죠.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경찰청에서 발생하는 범죄 통계를 봤더니 최근 2년간 특정 지역의 이상동기 범죄, 예를 들어서 묻지마 범죄 같은 거, 이것이 400% 정도 폭증했다. 혹은 청소년 불법 도박 사범이 급증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숫자가 주는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지표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의 경고등을 켭니다. 혹은 대형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초점 사건, 포커싱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흉악 범죄가 뭐가 있었죠? 그래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라든지 서현역 사건이라든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사건들을 학술적 용어로 초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지면 대중들은 그제서야 우리나라 치안 시스템에 뭔가 심각한 구멍이 뚫렸구나 라며 문제를 피부로 체감하게 됩니다. 평소에 무시되던 일상의 불안이 하나의 응축된 폭발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론 압박과 지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초점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언론이 대서특필하게 되겠죠. 그래서 9시 뉴스 첫 꼭지를 장식하고 SNS에서는 매일같이 관련 기사가 공유되죠. 국민들은 청와대 관련된 국민청원 대통령실 관련해서 청원 같은 게 이제 나오고요.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경찰청장 뭐하냐 당장 대책을 내놔라 이러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통계, 대형 사건, 여론의 분노가 한데 뒤섞여 펄펄 끓어오르면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시무시한 문제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책 흐름, 폴리시 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만 심각하다고 뚝딱 정책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이 났으면 소화기가 있어야 불을 끄듯 문제를 해결할 실행 가능한 대안, 해결책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책의 흐름입니다. 킹던은 이 정책 흐름을 원시숲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이 되는 바닷물처럼 이 흐름 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제 경찰학부 학생들, 경찰대학의 연구진, 치안정책연구소의 박사들, 경찰학 전공 관련된 여러 연구진들, 그 다음에 일선 경찰서의 기획관들 등 이른바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평소에 수많은 치안 대안을 연구하고 세미나도 하고 논문도 씁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고 해서 다 살아남는 게 아니죠. 가혹한 생존 경쟁을 거쳐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상상 속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나 법적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겠죠. 범죄를 막기 위해서 모든 국민한테 GPS 칩을 이식합시다. 효과는 확실하겠죠. 그렇지만 인권 침해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법적 타당성이 결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들겠죠. 비용 타당성도 결여가 되겠죠. 이러한 대안들은 이 흐름 속에서 조용히 도태가 됩니다. 결국 현실의 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지고 검증되고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둔 완성된 기획안들만이 이 정책 흐름 속을 유유히 흘러가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정치 흐름입니다. Politics stream.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고 완벽한 기획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 번째 흐름이 받쳐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입니다. 바로 정치 흐름입니다. 치안 정책도 결국 국가 운영의 큰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와 정권 교체, 그래서 국가의 국정 기조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가장 강력한 이벤트입니다. 새 대통령이나 새로운 지자체장이 당선되면서 나의 제1 공약은 범죄 없는 안전도시 구축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치안부서에는 엄청난 예산과 권한이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관심과 여론 분위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을 불러놓고 왜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합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라고 이제 호통을 칩니다. 국민적 분위기 자체가 범죄 엄벌주의로 돌아서거나 반대로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쪽으로 쏠리기도 합니다. 이런 거대한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이동이 바로
정치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정책창의 개방과 정책 기업가의 등장이 이제 중요한데요. 앞서 말한 통계와 분노로 가득 찬 문제 흐름, 전문가들이 서랍 속에 준비해둔 정책 흐름, 그리고 선거와 여론이 주도하는 정치 흐름, 이 세 가지는 각자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묻지마 범죄가 발생해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여기는 이제 문제 흐름이죠. 마침 경찰청 기획부서에서 오랫동안 다듬어온 첨단 방범 CCTV 및 순찰 강화 기획안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이건 정책 흐름이죠. 마침 새로 취임한 시장이 치안 강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었다면, 이게 정치 흐름. 이 세 톱니바퀴가 기적처럼 완벽하게 맞물리는 순간, 바로 그때 정책의 창문, 정책창, 폴리스 윈도우, 이게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창문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열려 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생각보다 빨리 식어버리고 정치인들의 관심도 다른 이슈로 금세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정책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기업가가 아닙니다. 열린 창문을 귀신같이 포착하고, 서장님, 청장님, 지금이 아니면 이 기획안 통과 못 시킵니다. 국민 여론이 뜨거울 때 지금 바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라고 세 가지 흐름을 발빠르게 엮어내어 기획안을 실행으로 옮기는 치밀하고 열정적인 리더, 기획통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길러야 할 역량이 바로 이 정책 기업가적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분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방금 배운 이제 킹던의 렌즈를 끼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대성공을 거둔 아주 훌륭한 치안 기획 사례 하나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PTD, 셉티드 너무 유명하죠. 네. 이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인데요. 우리말로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고 하죠. 자, 이제 기획의 시작 같은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우리 그렇게 이제 봤었죠. 예, 그래서 과거 전통적인 경찰 지휘관들은 야간 절도가 급증하면 이렇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거 관내에 절도범들이 판을 치는데 우리 파출소 직원들이 순찰을 덜 돌아서 그래. 내일부터 전 직원 야간 잠복 근무 실시해. 그래서 범죄의 원인을 경찰력 부족과 범죄자의 대담함으로 정의한 겁니다. 해결책은 당연히 범인 때려잡는 단속 위주였었죠. 하지만 셉티드 기획자들은 문제 정의를 180도 뒤집었습니다. 현상 분석 결과 야간 절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동네 골목길이 너무 어둡고 숨을 곳이 많아서 환경이 범죄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면 대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범인을 잡으러 이제 뛰어다닐 게 아니라 환경 자체를 뜯어고쳐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들게 만드는 사전 예방으로 기획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 어떠한 그 정책 흐름들이 셉티드라는 바구니 안에 담겨 있을까요? 사례를 하나씩 뜯어봅시다. 좀 이제 디테일해야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조명 개선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불을 켜는 게 아닙니다.
요새 이제 그 조명 기술도 좋아져서 이제 LED 조명으로 많이 바꾸고 있죠. 거의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예. 기존의 침침하고 노란 나트륨 등을 범죄자의 얼굴 이목구비와 옷 색깔까지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밝은 백색 LED 조명, 조도 개선으로 교체합니다. 이거 수명도 길어요. 잘 안 꺼져요. 그쵸? 그래서 빛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을 이용해서 범죄자의 그 익명성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도 그 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경도 되게 많이 늘어나죠. 예. 그 다음에 CCTV 확대 및 비상벨. 그래서 잠재적 범죄자에게 이곳은 통제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닥에 경찰 집중 순찰 구역이라는 고보 조명, 로고젝터 같은 걸 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시야 확보, 자연적인 감시 기능인데요. 유명한 도시학자 제인 제이콥스가 말한 거리의 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담벼락을 성인 가슴 높이 이하로 낮추거나 틈새가 보이는 투시형 담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골목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동네 사람들이 거실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감시가 이루어지게 설계하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재설계, 유지 관리 및 활용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쓰레기가 방치된 으슥한 공터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해서 범죄자들을 끌어모읍니다. 이런 곳을 싹 치우고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와 예쁜 화단을 만듭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그 공간을 점유하게 만들어서 범죄자들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치밀한 전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대안으로 세팅되어 있다가 지역사회의 치안 불안 그 여론과 이제 지자체장의 예산 지원 의지를 만났을 때 전국의 수많은 벽화마을, 안심 귀갓길 사업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캡스톤 디자인 기획서를 쓸 때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신이 스스로 만든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한계를 스스로 짚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세프티드 효과를 평가하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단순히 이제 그 조명 몇 개를 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크게 두 가지를 측정합니다. 하나는 실제 우리 관내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 대비 줄었는가 하는 객관적인 범죄율의 변화, 그리고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밤길 걷기가 덜 무서워졌는지를 묻는 주관적 체감도 안전도의 상승입니다. 보통 체감 안전도가 확 올라가는 큰 효과를 봅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치명적인 한계점들도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는 범죄의 이동 가능성입니다. 풍선 효과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A 구역에 예산을 수억 들여서 세프티드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범죄율이 줄었네요. 하지만 범죄자들이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방범시설이 허술한 옆 동네 B구역으로 타겟을 옮겨버립니다. 국가 전체의 총 범죄량은 하나도 줄지 않고 범죄가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둘째로는 유지 비용의 문제입니다. 기획하고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100배는 어렵습니다. 담벼락에 예쁘게 벽화를 그려놨는데 3년 뒤에 비바람에 칠이 다 벗겨지고 비상벨은 눌러도 소리가 안 납니다. 오히려 더 흉물스러워지고 불안감만 증폭시킵니다. 지자체와 경찰, 지역 주민 협의체가 꾸준히 예산과 시간을 들여 관리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벽화 그리기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그냥 깔끔하게
시설을 새로 들여 만드는 게 낫지, 기존의 그 흉물스러운 거를 뭐 재생한답시고 벽화로 뭐 살리고,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어설픈 재생은 안 하니만 못하다. 이거에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낙인 효과인데요. 경찰서에서 이 동네를 여성 안심구역, 셉티드 집중관리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라며 현수막을 쫙 걸고 언론에 홍보합니다. 실무자들은 실적 올렸다고 좋아하겠죠. 하지만 정작 동네 사람들은 불만이 폭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동네는 밤에 돌아다니면 칼 맞는 끔찍한 우범지대구나 라는 강력한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집값 떨어진다며 주민들이 단체로 항의해서 사업이 엎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킹던의 정책창 모형을 통해서 머릿속의 기획이 이제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되는 그 다이나믹한 타이밍의 예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셉티드라는 훌륭한 기획사를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멋진 대안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동시에 현실에서 부딪히는 한계가 무엇인지도 이제 한번 봤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볼게요. 예측 치안도 한번 볼게요. 다음 두 번째 사례로. 자, 이게 요즘 경찰청에서 가장 밀고 있는 핵심적인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거의 경찰은요, 범죄가 터지면 신고를 받고 112 순찰차가 출동하는 철저한 사후 대응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경찰이 수십 년간 쌓아온 방대한 범죄 발생 데이터, 112 신고 이력, 심지어 날씨, 요일, 유동인구 데이터까지 모조리 AI, 요새 AI 핫하죠. 그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빅데이터 기반 범죄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돌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 비가 오는 날에는 A동 유흥가 뒷골목 3번지 부근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85%다. 이런 식으로 아주 뾰족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우리가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이 핫스팟을 지도 위에 띄워놓고 순찰차의 동선을 짜는 것, 이것이 바로 순찰 최적화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기획자의 시각입니다. 예측치 한 기획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문제로 보았을까요? 셉티드 기획자들이 환경을 문제로 봤다면 예측치 한 기획자들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현상적으로 범죄는 관내 100군데에서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발생을 하는데 우리 경찰차 순찰차는 10대뿐이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 상황을 경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로 정의를 내립니다. 경찰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언제 범죄가 터질지도 모르는 넓은 동네를 무작정 뱅뱅 도는 것은 기름 낭비, 체력 낭비, 예산 낭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접근법은 철저하게 효율성 중심의 접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비효율로 정의했으니 해결은 가장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 예측치안의 정책 설계 구조, 즉 구체적인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예.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일 당장 범죄가 터질 위험 지역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범죄가 가장 빈발하는 시간대별 분석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경찰력을 그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순찰 집중 배치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안전하다고 예측된 지역은 과감하게 순찰을 줄입니다. 아주 냉정하고 과학적인 자원 배분 전략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하죠. 예측치 않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이 논쟁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예측치 않은 4대 논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알고리즘의 편향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근데 만약 과거의 경찰들이 흑인이나 특정 소수인종 혹은 특정 빈민가 주민들의 편견을 가지고 과도하게 단속해서 통계를 쌓아왔다면 어떨까요? AI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인종을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구나 하고 학습해버립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garbage in, garbage out 현상이죠. 결국은 과거의 차별적인 경찰 활동이 AI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정당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특정 지역 낙인. 앞서 셉티드에서도 나왔던 문제죠. 예측치 않은 시스템이 특정 지역을 빨간색 핫스팟으로 지도에 띄워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졸지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공권력이 특정 지역을 표적 수사한다는 강한 반발을 부릅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빅데이터를 모으려면 시민들의 통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CCTV 동선 등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빅브라더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투명성 문제인데요. 블랙박스 현상, 순찰 도는 경찰관에게 물어봅니다. 김순경 오늘 왜 이렇게 이 골목을 도는가? 김순경이 대답하죠. 몰라요. 그냥 AI가 여기 가라고 지시했어요. AI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불투명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권력의 행사는 설명 가능해야 하는데 기계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심각한 철학적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이제 강의실에서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